안녕하세요. 데디스 리딩 북대리입니다. 지난 영상을 통해 미국에서 활동한 이승만의 독립운동을 소개하였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 중 하나는 하와이에서의 활동이었습니다. 그는 한국교회 핍박, 재팬 인사이드 아웃, 태평양 잡지 등을 통해 일본의 실체와 한국의 독립을 끊임없이 호소하였습니다. 또 하와이 한인기독학교와 같이 최초의 남녀공학 학교를 세움으로써 한국의 인재들을 키워내는 데에도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3.1 운동 후 세워진 상해 임시정부의 임시대통령으로 일하면서도 제국주의 일본과 싸워야 하는 동시에 검은 그림자처럼 임시정부 내부에 드리워진 공산주의 세력과도 싸워야 했습니다. 드디어 태평양 전쟁과 미국의 공격으로 일본은 항복하였고 이승만은 드디어 해방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가 조국을 위해 해야 할 임무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기적, 대한민국 건국입니다. 재팬 인사이드 아웃을 집필한 이승만은 일본의 침략 근성이 천황제에 있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사실 일제감정기 시절 천황제에 따른 신사참배가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혔습니까? 그런데 이 천황제 문제는 끝까지 한반도를 괴롭혔습니다. 미국의 원자폭탄 투하를 통해 일본이 항복을 하고 종전이 선포되기까지는 시간차가 발생했습니다. 일본 천황 히로히토는 자신의 권위를 최대한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전쟁 범죄자인 천황을 사형시켜야 한다라는 주장과 천황을 제거하면 일본을 점령한 뒤에 통치가 곤란하다는 주장이 부딪혀 미국과 일본의 협상이 지연된 것입니다. 천황제를 놓고 일본과 미국이 줄다리기를 하는 일주일의 시간은 한반도를 분단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소련이 만주를 거쳐 한반도 북부까지 진군하였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한반도 전체가 소련에 장악될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다급해진 미국은 한반도를 둘로 나누어 미국과 소련이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진행하자고 제의하였습니다. 남의 땅을 가지고 대체 무슨 짓들을 한 것입니까? 이 업무 분단선이 북위 38도, 지금의 38선이 된 것입니다. 어쩌면 일본이 8월 9일 항복을 통보한 즉시 종전선포가 발표됐다면 소련이 이처럼 한반도의 한 부분을 통치하는 일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비극의 일주일이 한반도를 70년 동안 갈라놓았습니다. 2021년 대한민국, 사실 분단이 남북뿐이겠습니까? 동서의 분열, 세대의 분열, 심지어 페미니즘에 의한 남녀의 분열까지. 북한을 점령한 소련의 붉은 군대는 다음과 같이 발표했습니다. 붉은 군대는 조선에서 일본 약탈자들을 제거하였다. 조선은 자유가 되었다. 붉은 군대는 조선 인민이 자유롭게 되도록 모든 조건을 지어주었다. 조선 인민 해방 만세. 그렇게 지금까지 이어져 온 북한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자유가 주어졌나요? 그들이 해방되었나요? 공산주의는 더 끔찍한 구속으로 북한 동포들을 결박하였을 뿐입니다. 38선 이남으로 진주한 미군은 구체적이고 자세한 준비 없이 남한을 떠맡은 꼴이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남한을 떠맡은 미국의 책임자는 하지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태평양 전쟁에서 군인 중에 군인으로 평가받는 용장이었지만 복잡하게 얽힌 한반도의 정치 상황을 맡기에는 서투르고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트루만 행정부 역시 한국 문제는 마치 의붓 자식처럼 취급하였습니다. 북한에서 인민을 해방시켰다고 선언한 소련과 비교했을 때 미국의 조치들은 남한 국민이 느끼기에 서운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이승만은 해방된 고국으로 당장 귀국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승만의 망명 생활이 파란만장했던 것처럼 그의 귀국도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승인을 거절한 미국을 끊임없이 괴롭힌 이승만을 골치 아프게 엮인 미국 국무부가 여권 발급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이 끊임없이 왜 우리 대통령 이승만 박사를 빨려 데려오지 않는가 하며 민심이 들끓었고, 하지 장군은 혼돈 상태의 수습을 위해 이승만을 빨리 보내줄 것을 메가다와 미국 정부에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궁금점이 생기지 않나요? 이승만이 한국을 떠난 것이 거의 30년이 돼가던 때였습니다. 당시 평균 연령 40대였던 시절에 이미 70이 된 이승만을 국민들은 어떻게 기억하고 그의 귀국을 요청하였을까요? 사실 이 일은 놀랍게도 공산주의자들의 전략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해방 전후의 시간은 공산주의 세력, 즉 좌익 득세기라고 부릅니다. 일제치하 시절 공산당 활동을 하다 투옥된 박헌영은 혁명 과업을 위해 감옥에서 자신의 인분을 먹는 정신병자 행세를 하여 석방되었습니다. 즉시 박헌영은 서울에서 조선공산당 재건위원회를 결성하였고, 해방 후 9월 6일에는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인민공화국의 주석으로 미국에서 돌아온 것 자체가 불투명한 이승만을 추대하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영향력이 있던 이승만을 얼굴 마담으로 내세우고 자신들이 실세를 장악하려는 수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대중들은 당시 좌익이니 우익이니 하는 개념이 없었으므로 인민공화국이 새로운 정부 이름으로 알았고, 이승만이 새 대통령이니 그의 귀국을 재촉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결국 이승만은 10월 5일 뉴욕공항에서 출발했습니다. 한국에 돌아온 이승만은 당연히 인민공화국 주석 제의를 거절하였습니다. 미군정 역시 남한의 인민공화국 건립을 거부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의 잔꾀가 결국 반공주의자 이승만의 귀국만 앞당긴 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손을 이 나라의 역사를 통해 보게 됩니다. 아직도 누군가는 이승만이 권력에 눈이 멀어 건국으로 분단을 확정지었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이 거짓임을 입증하는 증거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소련 멸망 후 공개된 기밀문서 가운데 1945년 9월 20일자 스탈린의 지령, 즉 북한의 친소 정권을 수립하라는 명령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9월 20일이면 이승만이 귀국하기도 전입니다. 통일신라 이후 1500년간 통일국가를 유지해온 한반도를 전보 한 장으로 분단을 결정지어버린 것입니다. 스탈린에게는 미군과 협의해서 남북한 통일정부를 수립하고자 하는 의도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훗날 벌어지는 미소 공동회의는 모두 쇼였던 것입니다. 스탈린이 세우라는 정권은 소련의 정치, 경제, 군사, 사회적 이익을 영구히 지킬 수 있는 정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꼭두각시를 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에 김일성이 손을 들고 나선 것입니다. 그리고 북로당은 소련군 출신 김일성이 있었고, 남로당은 국내파 출신 박헌영이 있었습니다. 당시 소련은 미치광이 히틀러를 꺾은 전승국으로 세계적으로 인기가 치솟았습니다. 그러나 이승만은 공산주의에 대항하기 위한 대동단결을 외쳤고, 이때 나온 유명한 구호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입니다. 그리고 그가 공산주의와 싸울 수 있는 근원적 정신은 기독교였습니다. 1945년 11월 28일 정동교회에서 그는 성경 말씀을 토대로 한 건국을 설파하였고, 1945년 12월 19일 서울중앙방송국에서는 공산당을 향한 선전포고를 하였습니다.
바로 조선남로당의 박헌영은 이러한 이승만을 파시스트로 정의하며 반박하였지만 불과 석 달 전만 해도 인민공화국 주석으로 추대하였던지라 그 모습은 과히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반공선전포고를 한 지 일주일 뒤인 1945년 12월 26일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결과로 신탁통치안이 발표됩니다. 그것은 국민들에게 모욕적인 일이었습니다. 즉각 김구와 이승만의 주도하에 반탁운동이 전국으로 일어났습니다. 반면 박헌영의 조선공산당은 소련의 지령이 아직 내려오지 않아 친탁인지 반탁인지 태도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12월 28일 밤 비밀리에 박헌영은 38선을 넘어 평양으로 가 신탁 통치를 지지하라는 명령을 받고 다시 남한으로 돌아왔지만 이미 흐름은 반탁으로 물결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승만과 박헌영의 차이점은 리더십과 찰나의 타이밍이었습니다. 1946년 8월 15일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는 토지개혁을 단행합니다. 모든 땅을 몰수한 뒤 식구수와 토지질의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괄적이고 획일적으로 땅을 재분배합니다. 그리고 수확고의 25%를 거두어 갔는데 이는 실제 수확량이 아닌 예정 수확량의 25%를 거두어 드립니다. 이러한 토지개혁은 일종의 백성을 향한 강도짓이었습니다. 1958년에는 급기야 집단 농장화가 이루어져 그마저 있던 토지는 국가 소유가 되었고 국민들은 국가의 농노가 되어버리죠. 사유재산제를 부정하는 공산주의는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무상분배는 없었고 무상몰수만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런 이상한 토지개혁을 마치자마자 이번에는 산업시설의 국유화가 단행됩니다. 1946년 주요 산업의 90%에 해당하는 1032개 공장, 기업, 문화기관이 공산당에 접수됩니다. 이렇게 북한의 공산화 사업이 추진될 동안 남한의 미군정은 이렇다 할 조치가 없었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를 저평가하였습니다. 아직까지는 중국의 정세가 너무나 유동적이었기 때문이죠. 이러는 사이 남한의 공산주의자들은 한반도를 붉게 물들이기 위한 투쟁의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냥 있다가는 한반도 전체를 공산당에 내어줄 상황이었고 이승만은 더더욱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반탁의 선두는 이승만과 김구였습니다. 그러나 미군정은 점점 입장이 곤란해졌습니다. 이유는 소련과 합의를 추진했기 때문입니다. 이승만과 하지 장군은 점점 치열하게 싸웁니다. 1946년 4월 이승만은 지방 유세에 들어갑니다. 그의 연설 주제는 당연 반탁과 반공이었습니다. 그는 양의 가죽을 만들어 쓰고 세계 정복을 꿈꾸는 공산주의를 강도 높게 비판하였습니다. 이승만의 유세는 남한 전역을 열광시켰습니다. 미국과 소련의 공동회의는 자꾸만 결렬되었고 그 사이 북한은 공산정권 수립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한은 기약도 없이 미국과 소련의 가망성 없는 합의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참다 못한 이승만은 결국 행동에 취합니다.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결심한 것입니다. 1946년 6월 3일 전라도 정읍 유세를 통해 이승만은 이 계획을 발표합니다. 이 발언은 미군정의 하지 장군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승만을 권력의 눈이 먼 미치광이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승만에게 이 결정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무정부 상태에서 미소 공동위원회가 합의되기만을 기다렸다가는 남한마저 공산화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건국의 지향점은 어디까지나 민족 통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위대한 발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소련과의 합의, 좌우 합작, 신탁 통치를 추진하는 미군정 하지와 반공, 반탁, 단독정부 수립을 주장하는 이승만의 정면 대결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는 이승만 연설원고를 사전 검열하여 소련을 비난하는 대목을 임의로 삭제하였고 심지어 가택연금으로 가두어 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이승만은 2차례 암살 미수까지 당해야 했습니다. 가택연금된 이승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집의 보수까지도 직접 망치질해야 했죠. 보다 못한 이승만의 후원자인 황혼순 여사는 자신의 기와집을 선사했는데 그곳이 지금의 이화장입니다. 이승만의 일생을 읽다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빈곤과 궁색함이었습니다. 그가 훗날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그는 해진 속옷을 입고 다녔고 6.25 사변 당시 땀띠약이 없어 고생한 것은 유명한 일화입니다. 1947년 오랫동안 소련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공산주의에 대해 미온적 태도를 취하였던 미국은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독일 및 일본과 전쟁에서 같이 싸운 동맹국 소련을 주적으로 규정하는 일대의 변화가 생깁니다. 소련이 터키에 해군 기지를 설치하여 그리스를 비롯한 서방 국가를 위협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947년 3월 12일 트루먼 독트린을 선언합니다. 세계 모든 나라는 이제 자유주의와 공산주의 중 양자택일을 해야 했습니다. 미국의 반공 노선은 1917년 공산혁명 이후 정확히 30년 만에 일어났습니다. 이승만이 30년째 외쳐왔던 반공을 미국이 이제야 선언한 것입니다. 재팬 인사이드 아웃에서도 느꼈지만 이승만의 예언적 통찰력은 참 놀랍기만 합니다. 트루먼 독트린 선언을 통해 한반도 역시 단독정부 수립에 탄력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트루먼 독트린은 미국의 재력을 유럽에 쏟기 위해 남한 철수를 유발시켰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체면을 구길 수는 없었기에 한국 문제를 유엔에 상정했고 유엔 총회는 1947년 11월 14일 한반도에서 독립정부 수립을 위한 자유선거를 실시하는 안건을 표결에 붙였습니다. 결과는 43대 0, 만장일치였습니다. 이로써 한반도의 신탁통치 논란은 종결되었습니다. 유엔의 결의에 따라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이 1948년 1월 8일 입국하였고 남한과 북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자유선거를 실시하여 통일정부를 수립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정권이 수립된 북한은 이것을 거절하여 5월 10일 유엔 감시하에 우리 역사상 최초의 자유선거가 실시됩니다. 50 총선거를 앞두고 이승만은 붓을 들었습니다. 그가 남긴 휘호는 방구명신, 즉 나라는 오래지만 명은 새롭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명이란 기독교적인 새로운 하늘의 명을 의미합니다. 좌익들의 반발에도 선거는 90%가 넘는 참여를 통해 성공적으로 마칩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건국에 앞선 첫 번째 민주주의적 선거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찬성하면 흰통, 반대하면 검은통에 투표하는 북한과 달리 남녀, 빈부의 차별 없이 성인 모두가 참여하는 민주주의적 선거였습니다. 민주주의 종주국인 영국도 1754년 800만 국민 가운데 투표권을 가진 귀족은 3.5%에 불과했고 170년이 지나서야 남녀노소 차별 없이 투표권을 가지게 된 것과는 비교되는 일입니다. 50 선거를 통해 200명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 31일 189대 8로 당선된 이 나라 초대 국회의장은 이승만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건국은 수많은 성도들의 눈물 어린 기도의 결과입니다. 신탁 통지가 결정된 직후 1946년 1월에는 새해를 맞이하는 3일 동안 전국의 교회가 금식을 하며 조국의 독립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승만은 건국에 이르는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심지어 1946년 해방 후 처음 맞이하는 3.1절 기념행사에는 한민족이 하나님의 인도하에 영원히 자유 독립의 위대한 민족으로서 정의와 평화와 협조의 복을 누리도록 노력하자라고 연설하기도 했습니다. 드디어 1948년 5월 31일 제 헌국회가 개회되었습니다. 사회자인 국회의장 이승만이 입을 열었습니다. 5천년 우리 역사의 첫 번째 맞이하는 국회에서 이승만의 첫 마디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에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다해 가지고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우리가 다 성심으로 하나님에게 우리가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이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에게 기도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만에게 지목된 이윤영 의원은 감리교 목사로 서울의 종로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국회의원을 대표해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로 시작된 제 헌국회는 7월 20일 이승만을 정식 대통령으로 선출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대한민국 건국이 이루어졌습니다. 1948년 7월 24일 이승만의 대통령 취임 연설을 마지막으로 소개합니다. 여러 번 죽었던 이 몸이 하나님의 은혜와 동포의 애호로 지금까지 살아있다가 오늘의 이와 같이 영광스러운 추대를 받는 나로서는 일변 감격한 마음과 일변 감당케 어려운 책임을 지고 두려운 생각을 금하기 어렵습니다. 기쁨이 극하면 웃음이 변하여 눈물이 된다는 것을 그래서 보고 말로 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대통령 선서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포 앞에서 나의 직책을 다하기로 한층 더 결심하며 맹세합니다. 따라서 여러 동포들도 오늘 한층 더 분발해서 각각 자기의 몸을 잊어버리고 민족 전체의 행복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시민이 된 영광스럽고 신성한 직책을 다하도록 마음으로 맹세하기를 바랍니다. 데디스 리딩 북대리였습니다.